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 개시로 침체 확률은 확 감소했지만 그와 함께 디스인플레이션도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금융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2분기 안으로 특히 5월 안으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하드 데이터를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 폐기가 됐죠. 관세를 대폭 인하해서 90일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갖고 90일 동안 실제 협상을 나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달리 말하면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될 하드 데이터도 크게 망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이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방에 대한 위험이잖아요. 하방에 대한 위험은 지금 대폭 낮아졌지만 상방에 대한 위험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어쨌든 90일을 통해서 뭔가 좀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금리는 계속 오르겠죠.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초에 거의 영순위로 놓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거. 그거는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어쨌든 관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대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름까지 엄청난 재고 축적을 위해 지금 주문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30% 정도의 관세는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받쳐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기업들이. 그리고 이 중 30%에서 대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높은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지갑을 닫게 되면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지만 이걸 그대로 소비를 해주면은 물가를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끝났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게 만약에 임금 스파이럴까지 일으킨다면 또 어느 순간에 또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다시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상방 위험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방 위험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 지금이 저금리 기조라면은 상방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위아래 어디에선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도 당연히 다 바뀌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페드워치에서 연말에 한 2회 정도 많으면 또는 1회 이렇게 인하를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거든요. 여름 8월달, 9월달 이때쯤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를 일단 그때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많아봐야 연말 1회 인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최악의 경우 올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급격히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6월 FOMC에서는 뭔가 딱히 그렇게 뚜렷한 이야기를 계속 못할 거예요. 5월 FOMC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6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움직일 겁니다. 다만 6월 달에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점도표가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점도표 상으로는 우리가 9월 FOMC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때쯤이면 미중 무역 협상 1차 이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도 이때 나올 거기 때문에 9월 FOMC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감세, 규제 완화 이게 더해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 적자가 7%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 중에 절반 아마 이자가 차지할 거예요.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많은 물량을 장기채로
낮은 금리로 최대한 낮춰서, 물론 예전 같은 그런 저금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덜어낸 상태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시나리오가 지금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런 환경,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는 이런 환경, 바이든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다시 재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그리고 30%의 관세가 소비를 둔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물가 인상은 당연히 필연적이고요. 여기에 더불어 임금 상승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 상승에 더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름쯤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하방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는 좀 뒤로 물러서고 상방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가 다시 부각되는 그런 흐름,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양극화 다시 재가속되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산층 이하는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아마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뭐 재정을 막 부양을 해서 돈을 뿌리느냐, 그런 정책도 아니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미국 학자금 대출 상한을 재개시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90일 연체율이 지금 8%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 급등을 해버렸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2분기, 3분기 아마 더 많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금리 텐트럼,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취약한 계층, 그리고 취약한 기업들 쪽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금은 다시 좀 튼튼한 빅테크 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10년물 국제금리, 오늘 새벽에 4.5를 한번 체크를 했었죠. 4.5를 체크를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4.5를 넘게 되면 또 다시 시장은 금리를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또 금리 텐트럼 걱정해야겠죠. 언제든지 금리 텐트럼 나올 수 있어요. 이 4.5를 넘기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 위험들이 지금 다 열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면 현재 오늘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시장은 일단 금리 문제를 애써 무시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리딩으로 증시가 지금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4.5, 요거를 이제 완벽히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금리 압박에 시장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내러티브가 나올 겁니다. 금리에 대한. 어쨌든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긴 하거든요. 현재 미국채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들, 수요를 압박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일단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그럼 남은 최후의 보루는 연준의 정책 개입입니다. 이거는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드 캡이라든지 YCC라든지, 이게 거의 최후의 보루고, 이건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 그리고 남은 거는 정부에서 지금 막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요 담보를, 미국채를 강제화시키는 법안.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채 관련해서 상당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일단 5월 8일에 상원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제가 코멘트를 붙였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과연 장기채를 매수해줄까요? 이게 물음표죠.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은 단기채 수요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수요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지금 코인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 이미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발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단기채 위주예요. 거의 현금이죠, 현금. 그리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단기채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득입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장기채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수요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대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단기채를 굉장히 많이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걸 대처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당혹스럽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위험 경로로 어쨌든 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장기채 수요를 과연 그걸 다 대체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단기채로 그냥 다 몰려간다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현재 완전히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편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이제 지수가 5위평을 이탈하는 캔들이 출현을 할 때 그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또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으면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